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명심을 하고 애들 잘 관찰해 주시면 언제든지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뒤에서 우리가 봤을 때 척추 자체가 옆으로 휘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회전 변형이 일어납니다. 옆으로 휘어지면서 회전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상면, 시상면에 망곡 상태가 소실되는 3차원적인 변형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이다, 신경 근육에 이상이 있다, 호르몬 이상이다, 생화학적인 이상이다, 자궁 내에 무슨 아이의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은 특발성, 즉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한 85%에서 90%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뚜렷하게 이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선천성, 신경 근육성, 소아마비, 내성마비 이런 거죠. 그다음 신경 섬유종성, 뉴로파이브로마, 그다음에 말판 증후군 같이 증후군에 따라 생기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발성은 발생하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유아기, 연소기, 청소년기, 성인형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런 측만증을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조적 측만증이라든지 혹은 비구조적 측만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말씀드린 것은 주로 구조적인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structural scoliosis,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구조적인 측만증이다. 그래서 non-structural scoliosi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비구조적 측만증은 첫째 하나는 몸을 앞으로 무릎을 펴고 90도로 굽혔을 때 뒤쪽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다든지 비균형적으로 한쪽에 올라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구조적 측만증은. 그 다음에 하나는 환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면 엎드리면 그 측만증이 또 사라집니다. 실제 스트럭처럴 측만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구조적인 측만증은 엎드리면 사라진다. 그게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회전 변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구조적 측만증은 회전 변형이 없다. 그렇게 이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구조적 측만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디스크가 있다든지 다쳐가지고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거로 해서 손상 같은 거로 올 수 있는 게 비구조적 측만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하고 진단,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forward bending 테스트를 해서 뒤에 튀어나오는 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균형이 안 잡히는 거,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에 그냥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좀 어깨 높이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유방이 균형이 안 잡히고 좌우가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뇌에서 봤을 때 날개뼈, 견갑골의 높이하고 튀어나온 정도가 좌우가 틀리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봤을 때 피부에 이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섬유종이 있는 환자들, 그때는 피부에 딤플 들어간 거 보조개처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모반 색깔이 커피색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틀이 보이는, 그럴 때는 신경섬유종에 의한 선천성 측만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통하고 관계인데, 사실은 측만증이 대부분의 경우는 측만증에 의해서 요통은 호소를 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각도가 80도 이상 막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폐하고 호흡기 쪽에 심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호흡량이 좀 점차 감소를 한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쉽게 폐승심이라 그래서 폐하고 심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함으로 환자 호흡곤란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임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대부분이 없다 그랬는데 통증이 동반된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기나 청소년기에 통증이 있으면서 측만증이 있다. 그러면 사실 특발성 측만증보다는 청소년기에 생길 수 있는 척추 후만증,
척추가 위로 뒤쪽으로 휘어지는 거 후만이라 그러죠. 그 후만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척추가 아래로 휘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척추 부에 감염이나 종양이 있을 때도 통증이 동반되면서 척추에 척만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꼭 자세히 잘 관찰을 해보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이제 생각해 볼 이슈는 성인에서 발견되는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자랄 때는 몰랐다가 성인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측만증이 있었는데 모르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퇴행성으로 오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구분하는 것은 퇴행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는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 전반에 걸쳐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신경근이 좁아져서 신경근이 자극된다든지,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요추의 협착증 증상, 즉 뭐 파행이 좀 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떤 증상이 오면서 아프고 휘어지면 이거는 퇴행성 측만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치료는 이 각도로 해서 대체적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한 40도 정도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은 만곡이 커지는 걸 좀 예방하고, 40도 이상 좀 만곡이 큰 환자는 만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 하나는 관찰해보고, 두 번째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세 번째는 수술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관찰하느냐? 각도가 20도 이하의 좀 유연하고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만곡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해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면 좋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괜찮겠다 해서 방치하면 이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찾아와서 엑스를 찍고 관찰한다. 두 번째는 보조기 착용인데요. 각도가 20에서 40도는 보조기를 이론적으로 착용을 해서 이 각도가 증가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는 골격 성장이 한 2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우리가 보조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보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걸 참으로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딴 사람 볼까봐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기 착용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느냐?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척추 전문의 선생님들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의 수술의 적응증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성장기 아동, 척추 측만증도 성장을 하면서 같이 각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이 한 40에서 45도 정도 각도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적 치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조기가 되겠죠.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만곡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 수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장이 다 끝나서 더 진행은 하지 않지만 성장이 끝났을 때 이미 각도가 한 50도, 60도 이상 되었을 때는 수술을 생각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 좀 좌우가 불균형이 있다든지, 또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나 호흡기의 증상 같은 거 호소를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치료법 외에 여러 가지 요즘 이제 대체 치료법이 있습니다. 뭐 전기 자극법을 한다든지 척추 교정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정법들, 다양한 뭐 운동 치료법들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학문적으로 정립돼 가지고 쭉 발표된 거는 사실 없고, 이런 여러 시도들이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치료가 끝나고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척추 전문의가 치료를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척추 측만증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성장기에는 측만증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성장기가 끝나는 시기에서는 각도가 커질 가능성이 적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가 있잖아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클 때, 그때는 각도도 빨리 큽니다.
빨리 크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굉장히 그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클수록 당연히 진행이 커질 것이다. 예후가 나쁠 것이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경 이전에 여자애가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 여섯 번째로서는 위치가 흉부 쪽에 있는 거. 흉추 부위가 가슴 쪽에 있는 흉추 부위가 요추부나 다른 쪽에 있는 것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 각도가 많이 휠 가능성이 많다. 여러 가지 이런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한다면, 조기 진단입니다. 어릴 때 빨리 조기 진단해서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변형을 막을 수도 있고, 거의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여러분들 어린이의 그 자세를 평상시에 잘 관찰해보고, 좀 의심이 될 때는 정형외과 같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엑스를 찍어보고 진찰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명심을 하고 애들 잘 관찰해 주시면 언제든지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